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과 교육과의 정동훈입니다. 오늘 통일교육 좌담회 주제는 통일, 그게 뭐지?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 다 아시죠? 남측에서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고 북측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목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해 전 2018년에 북측의 공연단이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TV로 중계를 보다 보니까 공연단이 맨 마지막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그 노래가 남측에서만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북측에서도 그 노래를 널리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래는 1947년, 그러니까 남과 북의 각각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과 북에서 모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셈인 것이죠. 우리가 분단이 된 지 70년이 넘었다라고 하죠. 굉장히 긴 세월이긴 합니다만 이 노래가 남과 북에서 모두 불릴 만큼 어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남한과 북한 양쪽의 헌법에는 모두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통일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선뜻 답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입니다. 올해는 마침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겪었던 독일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통일 이후에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통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야 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 그리고 독일 통일 전문가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자담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의 정병호 선생님이십니다. 네,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병호입니다. 90년대 중반 북한이 대기근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특히 어린아이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어서 그 아이들을 긴급 구호하기 위해서 직접 평양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13차례 정도 북한 사회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쪽의 실상을 좀 더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탈북 식량 난민들을 직접 만나서 북한의 기근 실태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때 탈출한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도착했을 때 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제가 직접 관찰한 북한 사회와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연구위원이신 이혜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독일은 이미 30년 전에 통일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의 경험과 과정을 한국의 한반도의 상황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오신 그리고 독일에서 오신 세바스찬 뮬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Sebastian Müller. I am a member of the Institute for Mediterrane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was born in Germany and I was 13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unification. And so I can bring in a little bit from my experience here. And also from my parents and from my friends around me. How did they experience that? The time before the unification and the time after.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좌담회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 좌담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와 독일이 어떻게 해서 분단이 되었고 그 분단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의 분단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통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통일을 이야기하고 어떤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질문을 준비해 왔다고 하니까요.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순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문제는 한국의 현대사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병호 선생님께서 먼저 해방부터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분단한 38도선, 북위 38도선은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오랜 역사와 문화를 나누고 있던 민족을 갈라놓은 거죠. 이렇게 갈라놓은 직선의 경계선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 신생 독립국들의 분쟁과 갈등의 요지가 됐던 거죠. 남쪽은 6.25 동란이라고 해서 그 경계선을 불법으로 침략한 국제전 성격으로 이 전쟁을 개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다른 한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해방전쟁으로 개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6.25 동란, 저쪽은 조국 해방전쟁으로 개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 전쟁을 기념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6월 25일 그 침략한 날짜를 되새기고 그들은 7월 27일 승리한 날짜를 되새깁니다. 네, 이렇게 분단에 이르게 된 과정도 참 비극적이었지만 사실 그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과 북은 서로 충분한 교류를 하지 못하면서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의 체제도 다르고 언어와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점점 달라지게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두 지역은, 그러니까 남과 북은 각각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공교롭게도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양 국가 혹은 양쪽의 사회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한쪽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였고 다른 한쪽은 사회주의 배급경제 체제를 구축하고요. 그런 경제체제 위에서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공교롭게도 두 체제가 다 카리스마 독재자들이 지도하는 그런 방식의 국가체제를 수립해 나갑니다. 남쪽은 건국의 영웅 이승만, 북쪽은 그 나름의 건국의 영웅 김일성이 각각 카리스마 지도자로서 그 나라 국민,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양국에서 각 나라의 국민을 만드는 대대적인 교육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국민학교, 남한의 국민학교이고 북쪽의 인민학교입니다. 그만큼 초등교육의 역할은 국민 만들기, 국가 만들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카리스마 리더를 나라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국민학교 교실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 걸리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남산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찬가를 부르게 됐던 겁니다. 북쪽은 역시 김일성의 사진, 김일성의 동상, 김일성 찬가가 그 나라 국민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죠. 이 양쪽의 그 건국 초기에 카리스마 독재 체제의 균열을 낸 것은 남한의 4.19 민주화 혁명입니다. 최초의 남북 간의 정치 질서의 차이를 만들어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독일의 사례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독일은 왜 분단이 되었던 건가요? 그리고 분단 이후에 서독과 동독은 각각 어떤 모습으로 다르게 변화해 갔는지 이혜경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독일의 현대사를 보게 되면 독일이 처음부터 분단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고 나서 독일 역시 4개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서 분할 통치하게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국들은 독일을 분할을 하고 나서 이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이제 독일 전후 문제를 처리를 하려고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의 강대국들의 사이들에서도 의견이 심하게 엇갈리게 되고 특히 미국과 소련들의 이 사회 이데올로기하고 사회 체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하나로 일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연합국에 의해서 공동 관리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합국들은 이제 독일을 어떻게 그러면 독일의 전 처리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다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서 이때 때마침 소련이 팽창 정책을 또 보이게 되면서 그 유명한 이제 베를린 봉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미국, 프랑스, 영국 이 서방 국가들이 결합을 하게 되고 이 단일화하게 됩니다. 이 점령지대를 통합하게 되죠. 그리고 소련만이 위에 이제 독일의 동독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독일의 분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일련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1949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종식 이후 1949년에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수도 본을 서독으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서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게 되고 그해 같은 해 1949년 10월에 마찬가지로 독일 민주연방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이 이제 분단의 시기를 걷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자, 2020년이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1990년이 독일이 통일된 해라는 셈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시점을 가리켜서 독일이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 유명한 장면을 말하는 것인지 통일로 가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89년 11월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정말 단기간에 1990년 10월에 이제 법적인 통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올해 2020년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은 해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통일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통일 이후에 가는 과정 또한 쉽지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제도 통합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지녔던 문화나 관습, 사고는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독일이 지난 통일 30년을 맞이를 했지만 과연 독일이 통일이 되었나라는 질문을 한번 다시 한다면 저희도 이 시점에 대해서 거기에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일이 진정으로 통일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내적 통합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내적 통합에 관련된 이 평가 문제를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따지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 이전에 지금 저희는 분단 70년 이상이 지났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40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40년의 분단의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다른 조건의 삶을 살았고 통일 이후에서도 또 다른 조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그들의 삶에 전체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아침에 눈을 떴는데 모든 세상이 변했던 거예요. 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상점에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너무 많은 물건들이 막 진열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제도나 이런 행정체제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다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독 사람들은 이런 변화된 삶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서독 사람들의 생활은 그렇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통일 전과 후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저 불평만한 저 동독놈, 저 얌모 오씨라고 하고 또 동독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서독 사람 저 잘난치 않은 통일에 귀화한 너무 잘난치 않은 그 서독 놈 얌모 그 오씨 배씨라는 이제 이런 비속어가 정말 확산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씨 배씨가 나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 변화된 삶이 동독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서독 사람들이 함께
경험을 하고 공유를 못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통일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컸지만 이 공통된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독 사람들은 이제 그 환희가 점점 새로운 이웃에 대한 냉대와 무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통일을 기나긴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한 28년에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8주년의 기념을 그때 했었던 연설이 정말 되게 인상 깊어서 그걸 조금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이 통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기나긴 여정이라는 사실을 28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경청하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해당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독일 통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독일인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혜경 선생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독일은 통일 이후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를 겪고 있고 동독과 서독이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아직도 기나긴 여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시면서 밀러 선생님께서는 통일 당시에 13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통일은 어땠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통일 이후 30년 동안 동독과 서독은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지금까지 또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So the time of the unification, of course, was very unexpected, I have to say. As in 1989, on 9th November, the border didn't exist anymore. From one day to another, that was for a lot of people quite unexpected. And from this time on, obviously, there had to be a plan how this unification actually can happen, how the process should actually work. And then it took around 1 year until the official unification of Germany. And I think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actually was to bring two different economic systems together. And I think on this way, trying to do this, particular mistakes were done. For example, in the eastern part, the factories, the companies, something like that, they were actually nothing worse anymore from one day to another. So people got unemployed, or they got someone else was coming, for example, companies from the west, taking parts of the companies from the east and so on. And that was actually, I think, one of the biggest nightmares for the eastern people to be unemployed. It's also related to you could say, the state propaganda that we had in the eastern part. It was always described as the system, as the capitalist system. People, there's social unrest, people don't have a job, they cannot earn money, something like this. And now this just happened to the eastern people. So that was a big nightmare, and you can see that this is still, even 30 years after unification, is still a big problem for some people. And generally, because the economic infrastructure was completely eradicated in the East, there was, of course, the idea to rebuild it according to the Western example. But the problem is along the way, they, for example, introduced the idea that let's attract companies from the West. They come to the East and they find good conditions for employing people. So the people who work in the Eastern companies, for example, they would get less money. And even 30 years after unification, it is in general like that the economic power in the Eastern part is lower than in the Western part. People in the Eastern part earn less money than in the Western part. And that, of course, has some kind of consequences, right? Because people in the eastern part who are well educated or want to have some career or whatever, they would go, of course, to the western part. And in the eastern part, we have something that you can describe as a brain drain, kind of. Yeah, so all these people just go to the west and work there. And you could say that because of that, we have quite a number of problems in the east still on. We have a lower rate, for example, of foreign people living in the eastern countries. But the hostility towards foreign people is higher in the East, even though the number of actual foreigners is
quite small, right? So we see that the eastern part is tending to be more affiliated to extremist views on the political parties, you know, maybe extremely right-wing or extremely left-wing, something like that. And I can only say that, for example, from my parents' generation, what the biggest problem is for them, actually, from the feeling, is that they think their achievements in life, their working achievements, that they are not recognized well. They feel like they are citizens of a second class or something like this. For the younger generation, like my age and younger, this is not a big deal, actually. It doesn't play a big role. And yeah, so we can see there is a divide between the generations. And I would say this is the biggest problem. 네, 그렇군요. 밀러 선생님은 동독 출신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동독인들의 경험, 네, 동쪽 사람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거는 선생님 그러면 그때 당시 13살이셨으면 학교 다니셨을 때인데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1990년 이전에는 동독의 학생들이 서독의 대학으로 간다거나 서독의 학생들이 동독의 대학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No, actually, it was after the unification. Theoretically, it was possible that people from the east can go to Western schools and the opposite around. Germany has a different problem because we are a federal state. So we have like different, like the provinces in Korea. And each of these federal states, they set their own curriculum for school. So it can be very, very difficult for people who live like in the northern part, let's say in Hamburg, and they move to Bayern, to München or somewhere, and they have problems then to adjust because they use different books, they have a different curriculum and so on. So this is not a general problem between East and West, that's a general German problem. And after the unification, there was anyway the attempt to level, to bring it in balance and to have exactly the same, books and stuff also from the Western part. There was no problem then to come together, but it took some time, I have to say. 밀러 선생님께서 그 독일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인지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훈 선생님, 남과 북 모두가 통일을 지향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남과 북은 지금 현재 정치제도,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수준, 문화생활, 언어, 심지어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기에 남쪽과 북쪽은 얼마나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북쪽이 최초의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국제사회의 코리안 미러클이라고 알려진 것은 조선의 기적입니다. 전쟁 후에 김일성이 이끄는 천리마 운동이라고 그러는 대대적인 대중동원 방식으로 북쪽은 먼저 국제사회가 깜짝 놀라는 기적적인 산업화를 이룩합니다.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일입니다. 남쪽은 좀 뒤늦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새마을 운동,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 코리안 미러클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남과 북 모두 그 분단된 이후에 산업국가로서의 성취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업국가가 각각 사회주의 체제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빠른 속도로 다른 경제체제에 적응하게 되죠. 문제는 이 양쪽 사회가 각각 다른 방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북쪽은 사회주의 국제경제체제가 붕괴됐을 때 모든 식량, 에너지 자원이 차단되면서 대대적인 식량 위기를 겪습니다. 세계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으로 더 고립된 그런 나라가 되면서 사회는 더 아주 견고하게 또 아주 강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은, 인민들의 생활은 이제 궁핍하게 되죠. 남한은 1980년에 광주, 1987년에 민주화, 그 다음에 결국은 촛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그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시민적인 인권과 시민적 권리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그런 개방사회가 되어갔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북쪽은 유일 세습, 권력 세습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권력은 세습을 위한 더 전통적이고 더 봉건적이고 더 경직된 그런 사회가 되어가죠. 세계적으로도 고립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인 그런 정체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히려 남과 북은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남한의 시민사회 인권의식이나 자유가 확산됐던 반면에 그 북쪽에서는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정권이 인민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그 고삐가 느슨해집니다. 인민들 스스로가 공식적인 국가 질서와는 다른 비공식적인 생활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가게 되죠. 체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비공식적인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은 장마당이라든지 일상생활에 합법적이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회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더 국가의 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이상으로 개인적인 가족관계 혹은 친인척 관계 혹은 뇌물과 서로 수혜를 주고받는 그런 그 비공식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재편돼 나갑니다. 북한 사회의 질적인 변화는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보고요. 남한 사회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이념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죠.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무한 경쟁을 내면화한 이 사람들이 계속 불안에 떨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북쪽은 그 나름 그렇게 선군 정치를 내세우면서 체제는 지켰습니다만 한 사회가 더 경직되고 궁핍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감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까 남과 북의 그 70년의 다른 여정이 한눈에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혜경 선생님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독일 통일 과정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려주시겠어요? 독일이 통일됐었던 90년대 시기와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의 정치,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면을 비교해 봤을 때는 여러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을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세밀하게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아직도 통일이 현재 진행형에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독일에서 지금 통일 이후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사실들을 면밀히 본다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독일이 3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나 실시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되게 흥미로운 하나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30년 후에 이제 동독, 소독의 이제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70% 이상은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현대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반면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이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조사는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지금의 조사 결과와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무엇이었냐면 세대별의 차이의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동독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경험을 하지 못한 34세의 젊은 독일 청년들이 독일의 통일과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과연 독일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화 통일이 된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우리의 분단의 역사와 분단의 과정에 대해서 얼만큼 통일의 의식을 갖고 있는지,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 결과를
독일의 정치 교육의 폴리티셔 빌딩에 대한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통일 교육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이게 가장 큰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독일이 주는 우리에게서 주는 시사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가 됐다라는 점이 저희에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밀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몸소 겪으신 독일 통일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한반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는지, 한반도가 통일을 한다면 어떤 교훈을 주실 수 있을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Yes. Of course, the exact process when it happens and how it happens is not really predictable, right? It can maybe happen just very quickly or it takes a long time. And that's probably one of the reasons that we cannot really prepare for that with all the details. But a few points from Germany might be helpful for Korea to consider, even though the cases are a little bit different, of course. And I believe if there is unification or there is a unification process going 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of course, the economically more the heavier partner in this sense, and that's why we can actually guess that, of course, South Korea has to finance many things in the northern part. And that's actually necessary, because if we have like one country in the end, North and South, both together, if the life conditions of the people in the North are not, if they don't become better in some way, then we will have the problem that also people from the North are coming to the South. And that's maybe okay. There should be some kind of exchange, right? But not like that almost all the population from the North is going to the South. This is a big problem, and this is something that has to be considered for sure, the economic aspect. Then, of course, it has to be inclusive. That's very, very important. So what I just mentioned before, that my parents and other people in the eastern part, they feel that their life achievements are not really recognized well. This has to be prevented, definitely. Because if we think about the people in the north, there are like, I think, 30 million people. So it's a much, much bigger amount than if you compare this with Germany, with Eastern Germany. And if these people feel that they don't belong to the country, to the new country, then there's a big problem, of course. And I thought about what could be a good way also to bring both countries together. And of course, there is this Korean mythology, for example, which plays obviously in both countries still a big role, right? We have it in South Korea, North Korea, Mount Baekdu, and these kind of things. So this could be some good starting point, of course, but it has to be inclusive, definitely, I would say, because especially in the southern part, we have a lot of people with a foreign background now. We have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 on. And if the emphasis is too strong on this kind of ethnic Koreanism, in the sense that we, the Koreans, are like one people and we are somehow, from the ethnic perspective, we are very similar, then we have the problem that these other people who also belong now already to the South Korean society, that they are also not included. And this also has to be prevented. They are a minority, of course, but it is a very strong act of balance, actually. You have to balance everything out, and that's really difficult. And the last point that comes to my mind, from the German perspective, it was very important to convince all the neighboring countries, our partners, that a unified Germany is not a risk or a danger for the rest of the world, because we have this history, right? So Korea doesn't have this history, of course, but I think it would be definitely a good idea also to work on these ki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right? Because as far as I can see, the relationship with China could be better, with Russia could be better, and also with Japan could be better. And I guess if these countries have a problem with the unification, even though it's an inner Korean thing, right? And only Korean people should decide about it, but they can intervene from the outside and they can make it more difficult, I think. So this is also something that has to be considered in the end, I would say. 네,
듣고 보니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병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우리가 정말로 지향해야 할 통일이란 어떤 모습일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독일과 한국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죠. 독일은 이미 근대 국가를 만들어 봤고 시민사회를 만들었고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 살다가 분단되었다가 다시 만난 겁니다. 그보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비슷한 동질적인 사회에서 아주 고도 산업 사회로 양쪽 다 진화됐고 그리고 양쪽 체제 안에서는 그 나름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 국가들이 됐습니다. 방향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남쪽과 북쪽의 그 이질성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한쪽에 아주 고양된 시민 정체성이나 시민 의식, 또 한쪽은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인 혹은 그 세습 권력의 신민으로 포착된 그런 그 정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의식상도 큰 차이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 정치적인 경험, 사회적 경험이 다 다릅니다. 이 두 사회의 만남은 결코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독일 통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통일은 아주 기나긴 과정이 되리라는 것. 우리에게는 통일의 촉발조차도 독일처럼 사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로 이르는 것도 기나긴 과정이 될 수가 있다. 이 통일은 우리가 과거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입니다. 남과 북이 모두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린 지금 각각 너무 딴 길을 오래 왔고 거기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70여 년에 걸쳐서 인류학적으로도 3, 4세대에 걸친 세대 간의 변화가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통일은 다시 손만 마주 잡으면 되는 통일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달라진 우리가 달라진 상대방을 만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과 그리고 공존의 지혜를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대와의 만남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면에서 우리의 그 통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 다름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를 기준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달라진 내 속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사회의 과제를 우리가 흔히 바로 남한 사회에 비추었을 때 북한 사회는 민주화의 문제가 있죠. 북쪽 사회는 민주적인 시민이 되는 그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남한 사회는 우리가 달려온 이런 그 초고도 경쟁 사회가 갖고 있는 비인간화된 측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개별화된 이런 사회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복구하느냐. 우리 사회에 인간화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남북이 서로 비추어 보면서 스스로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면서 비슷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은 그 서로의 장벽, 서로의 문턱을 낮춰가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조하는 경험을 쌓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수렴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경계가 점점 무의미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를 우리가 어느 사이엔가 통일이 되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남과 북 모두의 큰 과제를 던져주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학생 패널 함께 참여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치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저도 말씀 나누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듣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 다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대표해서 우리 학교 학생 한 분 모셨습니다. 학생 패널께서 궁금하신 점을 대신해서 물어봐 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재학 중인 1학년 체육교육과 이정은입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네, 제가 서울교대 통일사업단에서 하는 대회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할 것이 없이 북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학생들이 관심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혜경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직도 우리의 현실, 분단된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선 알아야 통일을 할 거고 통일을 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만날 건지를 갈 텐데 우선 북한에 대한 자료조차도 손쉽게 우리가 습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중앙도서관에 보면 5층에 북한인권센터에서 북한 자료만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지는 제가 정확히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료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가서 거기 도서실에 가서 또 제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보기만 할 수 있었어요. 안에서. 복사 같은 거는 이제 연구 목적으로 위해서 합니다라고 쓰고 복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 이런 공식적인 자료들 같은 경우 이제 통일부나 이제 각 대학교에서 볼 수 있었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책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있는 거는 학생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북한에 관련된 게 정말 많은데 저조차도 어쩔 때는 너무 헷갈려요. 이게 진짜 사실인가? 거짓인가? 이런 뉴스를 그럼 학생들이 선별을 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일반적인 책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를 감별할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분단의 현실을 공부하는 데서도 찾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세대는 분단의 현실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도 냉전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의 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통일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 질문은 정병훈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전 세대들이 얘기하는 통일하고는 다른 통일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분단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분단 현실에 대한 무감각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자, 2천만 명의 국민이 바로 대포 사정권에 들어가 있어요. 남북한 간에 분쟁이 터지면 2천만 명이 그냥 대포의 사정권에 있다고. 미사일이나 핵폭탄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항상 그런 불안을 온 세계가 쳐다보고 있고 우리만 못 느끼고 있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불안한 상태의 나라를 다른 인류 사회가 대면할 때는 항상 우리도 느끼지 못하게 한풀 꺾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길, 우리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길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무엇이 얼마나 허망한 혹은 굉장히 불안한 균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지 다시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의 이런 삶,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쫓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무한 경쟁시키는 이런 삶이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우리의 불행을 특히 분단 상황이 만든 우리의 불행을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정말 지금 현실보다 훨씬 다른 종류의 다른 질의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통일이 그걸 이루어 줄 겁니다. 네, 윌러 선생님께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I believe, of course, that this is a question of the Korean people, right? So Korean people have to decide if they want to get a unification or not. I see a lot of problems, of course, with that. And I see it was already mentioned here, right? So 70 years of division did something with the people. And even though people in the north, they speak Korean, but they speak already a different language, kind of. So it is not necessarily that we are talking about really the same people here, right? So there are two different countries, and I think there's probably also an option not to unify. It is difficult. I think it is really up to the Korean people to decide about that. 네, 저 역시도 통일이란 당연한 것, 당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지적 자극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앞으로 더 알아보고 싶은 점이 더 많이 생겼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걸로 채워나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것으로써 첫 번째 좌담회 통일, 그게 뭐지? 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